이제 워크라임 전쟁 범죄에 해당이 되고 또는 이제 로마 규정 7조연 바인더 범죄,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해가지고 그 밖에 납치 범죄들은 이제 대부분 로마 규정 7조의 이제 바인더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인더 범죄 중에서도 강제 실종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제 실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그 자료 30조가 있습니다만 하단에 국가 또는 정치 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공격하여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납치 범행 등은 이제 이 강제 실종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 그 6.25 전쟁 당시 김일성, 그 외에는 김정일, 또 그 외에는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사실상 허가를 받아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국민, 민간인들을 상대로 강제 실종을 일으켰죠. 6.25 전쟁 중 10만 명 내, 또 일반으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만 5천 명, 10만 명 내, 그 밖에 전쟁 이후, 정전선언 이후에 또 수백 명 이렇게 했습니다. 어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인 납치도 있고, 또 루마니아, 타이 등등 외국에서 많이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정권,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가 납치는 않지만 과거의 그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한 인정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적절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먼 범죄가 아니다. 과거의 먼 범죄가 아니고 지금 현재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되어야 비로소 끝나는 교회 사건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를 들면 또는 그 김정은이가 자기는 본래 체포, 납치 혹은 구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설사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범죄를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계속 실정 상황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피해를 줍니다. 근데 그런 것이고 이것이 뭐 이제 북한도 가입하고 있는 ICCPR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는 심의, 또 경제적 사회적 권리라는 심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해당이 되고 그건 이제 법적인 구제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언론을 들어가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지난 11월 2일 날 동해 NLL상에서 북한 선 2명이 귀순 발표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방한 게 문제가 되죠. 그 통일부에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북한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영역 범위에 들어오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헌법에 의해서 부여진 기본적인 인권을 다 보장해야 됩니다. 그거는 생명권이라든지 재판 정권이라든지 무죄주택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이 헌법에 대한 북한과 북한 주민의 지위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이 차지가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어떻게까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지통솔 체계를 갖춘 반국가단체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비록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시에
1990년대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또 우리가 북한의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회담을 해요. 그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중적 특수한 지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 혼동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대전제는 자유적 기본 질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전제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91년에 더군다나 91년 12월 13일 채택되어 92년 2월 10일 발된 남북 기본 합의서도 그렇게 있어요. 남과 북은 쌍방사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또 북한은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건 서로에 대해 사실상의 지방정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지위가 있지만 그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 총회결의 195조 3호의 취지, 그러니까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족 기본질서의 확보 또는 이에 대한 그런 평화적 통일,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두루 본다면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척결을 통한 보편적 인권 옹호에 기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정통정부 내지 법률상의 중앙정부고 북한은 국가나 일국이 아니라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사실상의 지방정부 또는 그 유사의 단체로서 법상 취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대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본다면 그 형사처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가해자를 기소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법원에 그 집단살해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등 국제 범죄와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재판을 행할 1차적인 책임이 국내 법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은 형법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대행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36조에 보면은 이건 세계주의에 따라서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대행하는 법률 제1조에 하면 명시하세요. 세계주의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른 관할 범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에서 거기서 집단살해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쭉 하고 있거든요.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인데 이 법 취지를 본다면 대한민국의 영역은 아까처럼 헌법상에 북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북한 주민도 내국인으로 보고 이걸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이를 이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대행한 범죄에서 우리 납자 여기서도 했고 또 강철한 씨 등 정치원 수용소 출신도 했고 황인철 씨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귀추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제 형사재판 ICC가 있죠. ICC가 있는데 이건 보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제 형사재판소 어떻게 보충적이기 때문에 1차 국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국내법으로 했고 그러나 보충적으로 이걸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나없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ICC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태, 시츄에이션을 표방하는 방법, 로마 규정 13조지. 둘째로 안보리로부터 표방하는 방법.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ICC 소추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프로프리어 모투에 의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보리가 표방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로마 규정의 당사국 또는 해당 범죄에 관하여 ICC의 재판권 행사에 동의한 비당사국이거나 피고인이 당사국 또는 해당 범죄에 관하여 ICC 재판권 행사에 동의한 비당사국 국민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꼭 이제 중요한 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사소송 38조인데 이제 이걸 좀 찾아야겠다. 민사소송.
그러니까 북한의 전신 압박 등 강제 실험 실종 범행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무시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게 온고잉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북한 또는 북한 최고 지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끊임없이 고민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한변재 변호사님들이 국군 포로를 대리해가지고 북한 정부, 김정은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법원에.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2016 하단 252-35506 손해배상으로.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의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국정원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성신 거기를 했고 김정은 이런 데 해가지고 현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주권 미연제 이론, 서버린 이뮤니티 이론을 극복하고 권한전 소송 요건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됐는데 다음 길이 2019년 12월 다음 달 12월 20일 오후 3시에 다시 돌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걸 할 때 이제 외국을 본 미국에서는 우리 지금 원베어 가족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그 특별법이 있어요. 그 주권 미연제 이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동식 목사 가족이 2000년 1월에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에서 2015년 최종적으로 3억 3천만 달러 받았고 또 원베어 가족들은 5억 113만 4,683달러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아까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이 일본 법원에 북한 당국 상대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어요. 그 지금 진행 중이고 한편 한국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최근에 엊그저께 10월 13일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 곽인남 할머니가 해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1억씩 배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한 정권,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게 소송이 되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판결까지는 선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떤 이론을 세우고 있냐면 북한 정권이 북한이 국가라면 이제 주권 면제 이론에 의해서 미국처럼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됐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안부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또 이 가와사키 같은 분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북한 정부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 이론에 따라서 우리 민법 35조에 의하면 법인도 불법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은 아닌데 우리 민법 이론에 비법인 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비법인 사단. 가장 비법인 사단의 전형적인 뭐 무슨 종중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이런 비법인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북한 정부는 하나 일종의 비법인 사단 아니냐 해가지고 그 이론을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에 해서 공성단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비추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아까 인지대 때문에 금액 굉장히 낮췄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여러 개 민조들이 뭐 납부자 가족협회도 그렇고 뭐 지금 뭐 굉장히 많은데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민사소송 한번 제기해가지고 아까 그 프레드 원베어가 얘기했듯이 뭐 북한이 외부에서 그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또 국내에도 무슨 저작권에서 뭐 인종석이야 무슨 위원장이라고 왔다 갔다 공탁 돈도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런 거를 감안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민사소송으로 이제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큰 제가 숙제를 안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북한 인권 관련해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법률가이십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만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 그 집단과는 평화나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거짓 평화, 거짓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법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납치 억류된 그 피해자들 구제하는 이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6.25 전쟁 납북 가족협의회가 중심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서 반드시 성공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 우리 임진각에 세운 그 기념관을 광화문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국회 이주영 부의장님이 끝까지 정치해 주셨고 이정훈 우리 인권대사, 김영호 대사, 그 다음에 시네펄슨 대표가 여기 끝까지 나와서 우리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우리의 오늘의 그 회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 우리 그 발표자들께 박수와 함께 우리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